세 번째 세션 진행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종환 대사님 이신데요. 또 외교부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파키스탄 대사로 또 소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공부하셨고 또 지금은 경남대에서 국제정치, 국제관계 가르치시는 석사 교수로 계십니다. 아까 전에 최 대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남북관계 관련된 전문가이신데요. 저희가 오늘 또 귀한 말씀 이렇게 좀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어제 밤 8시에 왔어요. 해달라고. 한 달 전에 이야기는 했는데 깜깜하길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8시 연락해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돼 하고 싶던데 그 잠을 내 못 잤어요, 사실은. 이거 물론 대충 준비는 돼 있지만은, 그죠? 이것도 우리 귀한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거 그냥 행설 수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평창 올림픽 후 상황 전개와 한국의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충 말씀드릴 이유는 이 평창 올림픽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한 관계 개선 희망으로 그런 꿈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오염된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보고 같은 민족 이럴 때만 민족이라고 그래요. 과연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사전적, 경험적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특히 핵 문제, 이 문제는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핵 무장하는 시간을 줬다 이거예요. 무장한 시간을 벌어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 북한의 핵 무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거짓 민족 공조를 할 것인지 미국과 공조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이 이제 우리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미국하고 잘 이야기해서 핵을 개발해야 된다. 독자를 개발해야 된다. 제가 저기 근무했던 파키스탄, 또 적대적인 인도, 또 인도와 적대적인 중국, 그런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평창 올림픽 잘 봤습니까? 좋았습니까? 이거 좋은 게 많았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삼수해서 이제 평창 올림픽을 유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이어서 동학의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축구, 그 다음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F1 자동차 경주 등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를 한 나라예요. 이거 큰 거예요. 미국도 못했어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또 이번에 참석한 나라도 많고, 국가도 많고, 또 이 선수 볼 때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또 개막식 때 보니까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 첨단 과학기술이 펼쳐진 그런 대회였다. 이제 민족적 거사에 좋은 일이에요. 또 초반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확진 환자도 생기고 의심 환자도 생기고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테러가 전혀 없었고, 그죠? 타임지 등 외신들도 한국이 이 역대 최고의 그 동계올림픽을 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성공하게 된 거는 지금 평창 유치 단계부터 뭐 오래전 몇 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간 수고한 뭐 우리나라 정부, 강원도 관계자, 도민, 또 선수, 또 선수를 뒤에서 묵묵히 도운 이 코치, 또 후원 기업들, 가족, 또 17,000여 명의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크게 도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저도 이걸 안 봤지만은 이게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서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말이죠. 응? 또 이제 트랙이나 이런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막 달리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 관중들이 또 태극기를 들고 막 연호하고 뭐 대한민국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애국가가 금메달 딴 경우에는 애국가 연주되잖아요. 응? 우리가 평소 때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태극기나 애국가를 봤을 때 평소에 그렇게 가슴에 울컥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 올림픽에서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태극기와 애국가 연주되면 진짜 울컥해요, 진짜. 응? 진짜 그랬어요. 응? 자,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엉뚱한 짓을 해서 경쟁의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뭐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럼 행복이 어제 끝난 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그 올림픽으로 해서 이걸 이 한미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 이런 거 다 연기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전부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대로 3월 18일 날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군사훈련 할 거고 북한 또 뭐 저 딴엔 또 뭔가 뭐 대들 거고 이렇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북한이 작년까지 우리 보고 그랬어요. 뭐 같지도 않은 애들이 대화를 하고자 한다고 아주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미사일 쏘고 말이에요. 핵실험하고. 그러다 갑자기 그냥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간다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했을까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 데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엄청 제재를 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 보위성 직원들이 식량을 배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북한은. 경제 상태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북한을 좋아하는 나라 누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그 위기가 아주 그냥 절박한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온 거는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깨고 한미 동맹도 균열시키고 또 한국 사회에 있는 남남 갈등 이걸 대폭 유발해서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또 생각이 뭐냐 하면 평창 올림픽을 근사하게 해가지고 또 북한을 참여시켜서 전면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한 관계로 미관계 접촉으로 주선한다,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엉뚱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올림픽 정신을 크게 훼손시켰다 보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말이죠. 국제 스포츠 행사를 꼭 이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번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해가지고 마치 긴장 완화에 뭐 뜻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국제 행사 끝나고 나면 다시 뭐예요? 또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1991년에 국제대회에서 남북한 축구와 탁구 단일팀을 구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이후에 사실은 진행됐지만은 그 원자력 기구의 북한 핵 사찰 과정에서 북한이 핵 개발하는 상황이 포착됐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핵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고 그래서 제1차 핵 위기가 1993년에 발발했던 거예요. 또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시드니 올림픽 때 그때 남북한이 처음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단일팀으로 공동 입장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은 제2차 서해 교전을 일으켰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 개발 시설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2006년 10월 제1차 핵심을 했다 이거예요. 국제 경기 와서 이제 뭐 단일팀이다 어쩌고 뭐 한반도 어쩌고 해놓고 나서는 긴장 완화를 한단 말이에요.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유하는 짓은 다 한다 이거예요. 2014년에 말이죠.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예고도 없이 3명을 보냈어. 최용의 무슨 뭐 김양건 뭐 이런 세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폐막식 3일 이후에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어요. 못된 놈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17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나서는 느닷없이 지금 뭐 김영남이다 뭐 김여정이다 뭐 천안남 뭐 폭침 주범 김영철 이 또 돈 보내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지금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짓을 마치 평화를 가장하다가 도발하는 이 행동을 쭉 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안 할까요? 뭐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얼마나 평창 올림픽이 오염되느냐 하는 걸 제가 몇 가지 한번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주최국의 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안 가고 한반도 기가 같이 입장했어요. 또 국가 전복을 기도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한 인사, 이름이 신영복이에요. 그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사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 신영복 아세요? 좀 아세요? 통일혁명당의 개수는 이름이 김종태인데 사형됐어요. 북한은 그 사람을 기려서 김종태 사범대학을 만들었어요. 이거 정말 북한패. 그 다음에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온 여자 선수들, 이거 희생시켜가지고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어요. 북한 대표단에 대해서 지나친 예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그렇죠, 그죠? 그냥 북한 선수들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렇게 모시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어제 폐막식에 말이에요. 천안함 폭침 김영철을 그것도 뭐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이 통일기를 맡고 있으니까 군사도로 전진교를 통해서 넘어왔어요. 이래가지고 또 국민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남북한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좀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안함 용사, 46 용사, 유족과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인들이 전선에서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완전히 그냥 이제까지 한국을 스스로 능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문 대통령 말이죠. 어제 폐막식 앞서서 5시에 김영철 일행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했다는데 그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 번 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대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북한 측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이 대화에서 뭐 1시간 좀 했다는데 북한의 비핵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북한이 말이죠. 상대방 대표단에 대해서 문제지 삼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제가 활동할 때인데 72년 이제 8월 말에 우리가 이 평양 가서 남북한 적십자단 번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표위회에 자문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북한이 원해서 자문위원단을 만들었어요. 그 자문위원단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희종 당시 시사통신사 사장이었어요. 그분의 다른 직함은 또 뭐냐 하면 이북 오도 도민회 중앙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불순한 정치적 업무를 일삼는 모략 당체를 회담에 끌어들이려는 처사다. 즉시 철회하고 교체해라. 그러니까 이거 김시종 선생하고 김영철이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그냥 이북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참여하는 거니까. 한 사람은 천안 폭침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상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과거에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괜찮다 싶은 사람도 뭐라 그러냐고 그래요, 요새. 텔레비에 나와서 뭐 이상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쟁 중에 대화를 한다 이거예요. 스포츠 행사 대화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오는 거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게 바로 그 케이스예요. 북한은 말이죠. 작년까지 참 대화도 안 하고 뭐 우리 당국을 보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그 평창 올림픽 말이지. 응? 민족의 위상을 가시하는 좋은 계기다. 응? 우리가 거기 가서 도와야 된다. 까지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말이죠. 북한이 같은 민족이므로 북한 대표단이 오는 건 남북 관계 개선하고 또 미국과 접촉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 이건 북한을 너무 모르고 과거 실패한 대북 포용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자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에서 뭐 했어요? 북한이 핵 개발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원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안도할 거예요. 한국 잘 쏘아 넘어간다. 지금 기분 되게 좋을 거예요. 원래 말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와 정치 사회적 현상을 부르주아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간의 계급 투쟁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족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투쟁을 역사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해서 전 세계를 공산을 하자 하는 게 막스 레닌의 정책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레닌이 말이죠. 이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한번 봤어요. 구라파에나 유럽에는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한테 자꾸 저 자본자를 부시자 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동양을 쳐다보니까 동양은 산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후진국들이 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후진국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제국주의자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하려고 그러면 공산주의와 통일전선을 취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도는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예요.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예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예요. 또 어디 있나?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예요. 중국은 열강의 반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각 나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소련에게 와서 배워라. 통일전선을 하자. 그거 했던 사람 많이 있어요. 베트남의 호지민, 중국의 장개석, 우리나라의 박헌영,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원래 이론에 의하면 이 민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에 밀려서 그냥 아무 가치가 없던 민족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말이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레닌의 반제국 통일전선 전술을 따라 그대로 복사했어요. 그래서 미유 제국주의자로부터 남한을 해방하고 그게 민족해방이에요. 그리고 남한에 지금 노동자 농민들이 미제국주의자와 결탁한 지주, 자본가, 관료배 이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농민, 노동자들이 정권을 탈취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하자 하는 걸 통일정책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민족해방, 자본가 착취로부터 해방. 이게 두 전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위에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그 민족해방이 되고 두 번째 정권 탈취하는 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에요. 이거 잠깐 더 설명하면 이것이 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전략이에요. 북한의 통일 전략, 공산화 통일 전략은 딱 세 가지예요. 자주, 민주, 통일이에요. 여러분, 자주, 민주, 통일하면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별 문제가 없죠. 그냥 참 근사하게 들리죠. 자주는 뭐냐 하면 외세로부터 해방이에요. 이게 미군 철수예요. 민주는 뭐냐? 공산당 활동을 자유화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지? 광화문에서 공산당 활동 자유화한 만세 불러도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민주예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면 대한민국의 공산당 정부가 선다는 거예요. 그 정부하고 남한에 있는 공산당 정부하고 북한에 있는 공산 정권하고 연합해서 연방제, 공산
공산주의 연방제 만들자는 게 북한의 통일정책과 전략이에요. 자주 민주통일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이걸 알고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지, 저게 그야말로 이상한 주의의 이념에 몰두돼서 있는 사람인지 그걸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주 민족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민족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민족. 우리끼리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공존이 배설을 다 하잖아요. 응? 우리하고 차이 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 1976년 현문사가 발간한 한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민족은 동일한 인종적 및 지역적 기원을 가지는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 특히 언어가 같고 종교 역사, 생활 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사회적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1980년 북한의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가 발간한 현대조선 말 사전, 이게 민족 개념은 우리하고 달라요. 아까 그 민족 개념 이야기 했죠. 그 민족 해방, 제국주의로부터의 민족 해방, 이거 강조했잖아요. 그게 나와요. 북한의 민족론은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해야 오는 과정에 언어, 핏줄, 영토, 문화, 경제, 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일반적 민족적 개념에 더해서 이 사람들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 과정에 민족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북한 정의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뜻은 뭐냐 하면 남북한 민족이 함께 미국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민족적 해방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북한이 합쳐서 미국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공산화 통일 전략의 자민통 중에서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의 주장의 핵심이 되는 거죠. 더욱이 김정일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령을 모신 김일성 민족은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 태양의 나라에 사는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김정일 민족입니까? 택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응? 한마디로 북한이 생각하고는 민족은 미제국주의의 지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한을 해방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고 함께 투쟁하고 김일성,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고 숭배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또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동조해서 하는 그런 당국자, 학자, 이런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동안 북한 핵 문제 협상은 북한에게 핵 무장할 시간을 주었다 하는 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협상은 뭡니까? 협상은 이제 무슨 이익이 충돌됐을 때 이게 주고받고 해서 흥정을 통해서 그 문제 이익 충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하는 사람 내고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흥정.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의 협상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걔들은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계급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전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하는 게 뭐냐면 협상이에요. 협상은 말이죠. 우리가 힘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못 이길 때 그때 하는 수단이야. 다른 수단의 전쟁,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북한은 협상을 잘한다고 말이죠. 북한 협상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쓴 책 중에 북한 협상 행태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2002년에 지었는데 그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가 그걸 썼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정말 북한 협상 형태를 잘 낱낱이 설명하고 김대중 정부가 잘못한다, 협상을 잘못하는 걸 썼는데 그 책이 그때도 문광부인가 그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 출판사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저한테 책을 한 200권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자관 그 책에 보면 아주 우리의 협상과 북한의 특수 협상관이 어떻게 다르다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김일성은 말이죠. 71년 9월에 자기 요원한테 이렇게 했어요. 협상은 막 이런 거야. 적과 하는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전쟁 준비를 위하여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시간을 벌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한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그냥 전복시키고 공사나 통일하고 국제 여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북한이 잘한다고, 협상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참, 어떻게 보면 바보지, 바보. 응? 또 그런 사람은 계속 대화를 하려고 그래. 북한이 이러한 협상수를 잘 드러난 사례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74년에 원자력 기구에 가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자력 기구,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육자회담, 이걸 하면서 완전히 핵 개발을 하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하고 뭘 했는 줄 아세요? 92년에 이런 거 했어요.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요지를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했어요. 원자력 기구와도 그해 92년 4월 10일 날 핵안전협정을 발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이 핵안전협정을 이제 발효했으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원자력 기구가 그러면 오케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안전시설 한번 보자. 한번 검증하자. 그랬어요. 제가 기억에 한 16개로 기억나는데 북한이 14개만 딱 보여주고 2개는 이거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이 원자력 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장소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회담이 깨졌어요, 그때. 또 북한이 나중에는 한국하고 아예 다 필요 없고 미국하고 하겠다 이거예요. 94년에 이제 10월 21일 날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너들이 이거를 그럼 중수로 원자로 이거를 없애는 대신에 이 석유도 원유도 한 50만 톤 주고 거의 10억 불에 해당되는 경수로 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몇 년 후에 그랬어요. 원래 이제 원자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북한이 그때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억 불 주고 원유 60만 톤 주는 사이에 북한은 뭐만 했냐면, 그 이후에 뭘 만들었냐 하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미국한테 대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만들었다. 그러니까 50만 톤 기름 받고 10억 불 심포에 원자로 짓는다고, 경소로 짓는다고 돈 받고 그 사이에 이걸 만든 거예요. 고농축 우라늄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천하의, 좀 나쁜 말로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이 나섰어요. 2003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북경에서 7차례 육자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4건의 합의 문서를 채택했어. 그러니까 또 이제 문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러면 너희들 그 시설 한번 검증해보자. 너 저 공장에 있는 사료를 좀 채취해보자. 그럼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딱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검증 단계에 딱 합의는 해요, 합의. 근데 그 문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 시설을 검증하려고 그러면 딱 스탑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김정일이가 2011년 12월 사망하기 2달 전에 18선언 유언이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육자회담 말이야. 그거 우리의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을 인정받고 핵 보유를 전 세계 공식화하는 핵으로 만들어야 돼. 응? 그리고 제재를 푸는 거야. 그러고 설명했어요. 아니,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육자회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북한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핵을 그냥 인정받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런 회담이야. 이게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사람도 대화를 계속 해야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중에서 말이죠. 이런 사람 있죠. 북한의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 만일 만들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뭐 어떻게 책임집니까? 현충원에 누워서 어떻게 책임져요? 또 아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평창에서 뭐 이래저래 만나고 막 그래. 청와대에서 불러 초청하고 그래. 이야기도 해요. 핵무기 한마디도 안 해.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김정은이 금년에 이랬어요. 신년사. 우리한테는 평창 간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그 핵 미사일 타격 사정권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앉아 있어. 응? 그러면서 자기 이 사람들한테 핵 탄두하고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빨리 배치해. 금년 목표에 그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알기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재진이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잘못하면 북한이 할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이 북한 핵에 대한 태세가 완전히 달라요. 1월 30일 연두교에서 그랬어요.
연두교서에서.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을 현대화하고 재정비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불량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하는 불량 정권이다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말이죠. 최대의 압박 정책을 내가 할 것이다. 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자비와 양보는 적으로부터 공격과 도발이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이걸 맹심하고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랬어요. 6월 18일. CBS 60분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만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 폐기하면 대화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군사 옵션 한다는 거예요. 1월 14일자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깁니다. 미군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 기사에서 말이죠. 작년 12월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네바다 주에서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보도했어요. 또 최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여만 명의 미국 시민에 대한 한 20여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에 대한 구체적 철수 훈련과 또 한국에 새로 배치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듣고 있죠. 이거 다 왜 이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3일 지난 금요일이에요. 전미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 연사총회에서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걸 다시 강조했어요. 이어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걸 또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동안 북한이 석탄 수출하고 또 해상에서 정제유, 기름을 한적하는 그런데 관여한 27개 해운 회사, 모형 회사, 북한 선박을 19척을 포함한 28척의 함정, 선박, 타이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어요. 이번 제재는 뭐냐 하면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과 연료 거래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거예요. 동일날 오후, 금요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멜컴 텀블 호주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제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26개 회사 뭐 이렇게 등 제재 최대 압박한 거 있잖아요. 오전에 발표한 거. 그것이 제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2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제2단계는 매우 거칠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언론들은 말이지 이 제2의 이 조치를 2단계 조치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군사행동 가능성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북한이 이제 그 핵 폐기에 나올 것인가? 지금 지난 2월 10일 날 김여정이 펜스 부통령과 만나러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했어요, 북한이. 펜스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천안함 가서 보고 북한 인권 이야기하고 북한의 핵 폐기 안 하면 제재를 가할 것이다. 굉장히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만나면 똑같은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만난 거예요, 북한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금요일 날 또 그랬어요. 우리 공화국이
핵을 포기할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 절대로 핵 폐기 안 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 가지 국제사회 압력에 의해서 회담에 나온다 하더라도 핵 폐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3월 18일에 이제 패럴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연기된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4월 중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 희망을 걸고 주저하거나 북한이 또 이 핵폐기 논의에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독자적 대북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때처럼 연평도 포격했잖아요. 그때처럼 휴전선 전방에 배치한 사거리 40부터 53km 이르는 14,300여 문의 장사정포, 항해북도 신계에서 빼있는 단거리 미사일, 이걸 우리에게 쏠 가능성이 있어요. 쏠 거예요. 자, 장사정포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서울은 물론이고 안산, 성남, 춘천, 안양에 이르해요. 항해북도 신계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서울에 거리가 한 100km쯤 돼요. 우리하고 항해북도 신계까지는. 220초, 3분 40초 만에 서울에 도착해요. 대전까지는 한 5분 걸려요. 부산까지는 한 7분 걸리고. 여기에 소형 미사일을 탑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한국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의 거짓 민족공조 유화책에 놀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굴복이에요. 항복이에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힘도 기르고 우방 미국과의 관계도 더 긴밀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북한이 이런 대량살상 무기를 쏠 때 한국과 미국이 반격해서 나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공포의 균형이에요. 북한이 우리 쏘는 경우에 자기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인식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6년 9월에 북한이 5번째 그 핵실험 했을 때 국방부만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이 뭐냐 하면 삼축 타격 체제예요. 그러니까 북한 대량살상 무기가 어디 있는지 탐지하고 식별하고 그 타격 명령하고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있어요. 또 대량 응징 보호하는 그런 체계도 있어요. 이런 걸 세 개 다 갖춰야 돼요. 난 무엇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지. 미국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책을 우리가 더 구체화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전략 폭격기 이거 순환 배치하고 또 제주 해군 기지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갖다 둬야 되는 거예요. 동해에 미국의 핵 잠수함을 갖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핵 잠수함을 만들어야죠. 없는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확장 억제책이
적시성 있고 신뢰성 있고 실천성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미국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이에 또 젊었을 때 제가 그 배운 책 중에서 그 한스 몰겐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이충건 박사님이 잘 활용해서 나도 이제 옛날 책을 막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한스 몰겐소가 쓴 책에 이게 그때 생각하면 국제정치 이론이에요. 예? Politics Among Nations라고 그래가지고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으로 위협받는 나라가 핵으로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아니면 무조건 항복이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원리에 의하면. 또 하나 봅시다. 이스라엘이 무지하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큰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핵무장했어요. 중국과 인도 간에 전쟁이 1962년에 있었어요. 인도가 졌어요. 그래서 인도가 핵을 개발했어요. 62년에 져가지고 시간이 걸려 98년에 완성을 했어요. 인도의 적은 또 어디예요?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도 그동안에 고생해가지고 98년에 핵을 만들었어요.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도 국경선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자주 포격이 있어요. 수도 이슬마바드는 국경에서 100여 킬로밖에 안 돼요. 응? 전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재작년 인도에 10월 달에 갔었는데, 그때도 막 국경선을 보고 막 이 인도군이 파키스탄을 쳐들어가기도 하고 또 파키스탄에 공격을 하더라고요. 작년 6월에도 그랬어요. 국경선에서 인도와 중국 간에 굉장히 큰 전쟁을 했어요. 큰 전투를 했죠. 큰 전쟁 안 일어나. 이건 뭐냐 하면 이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골 대통령 그랬어요. 핵무기 없는 나라는 주권 국가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 영토에 핵무기가 없고 또 전략무기가 과매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이 즉각적 반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 반격을 해야 하면 북한도 망한다 하는 그런 공포적 균형을 못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이 나토에 하는 방식이 있어요. 핵탄두는 미국이 가지고 있고 핵탄두를 운반하는 곤궁기는 나토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갖다 둬라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지금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 하면 좀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그 핵미사일이 공격이 임박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한반도도 안정되고, 우리가 억지로 안정되고, 또 만일에 북한이 미국의 핵을 쏜다면 우리가 견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핵무장 시켜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이 그랬어요. 전 세계 비핵산 체제를 견지하면서도 과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할 때, 그 나라들이 잘하면 해당 지역의 잠재적 적,
미국의 적을 견제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용납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 이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 해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막아야 된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미국이 말이죠. 자기 영토에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는데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남의 나라 주권 침해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할 때가 아니고 차라리 미국이 양해 좀 해가지고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것이 한반도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미국 내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걸 강조할 때다 이거죠. 만약에 미국이 양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6개월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핵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북한은 마음대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서해도 침공하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대화를 이제 우리가 72년부터 남북 대화를 시작했어요. 72년 이후에 남북 대화를 할 때 북한이 언제 남북 대화에 응해 나왔느냐? 원래는 북한이 협상을 안 한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노동자로서 해가지고 이 공사나 할 힘이 있을 때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원래 그래요. 언제 하느냐? 자기가 어려울 때 한단 말이에요. 72년에 왜 했느냐? 미국하고 중국이 국교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립될까봐 한 거예요. 1990년 초 북한이 서울에 찾아 남북대회에서 처음으로 찾아와가지고 항상 우리가 먼저 갔어요. 90년대 초에는 북한이 제발로 찾아왔어요. 제발 하자고. 왜 했어요? 소련 등 동구 공산권이 전부 다 넘어갔어요. 자기도 넘어갈까 온 거예요, 그때. 2000년은 왜 왔을까요? 왜 정상회담 했을까? 북한이 90년대 어떻게 됐어요? 중반에 상백만이 아사아자가 생겼어요. 우리한테 경제에 도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응?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니까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온 거예요, 지금. 만일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대화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북한과 대화하려고 막 이렇게 앵앵거릴 것이 아니고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아요? 창피해. 여러분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강한 자가 어떻게 약한 자한테 가서 굽슬리 그리고 하자고 쫄르고 그래. 나 참 죽겠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그렇게 남북대화하자고 쫄을 일이 아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봐서 남북대화에서 된 게 없어. 핵 문제만 하더라도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시간만 줬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가지고 안보 대책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북한 땅까지 확대해서 통일한다는 그런 심령하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강조하지만 지금 북한이 핵 무기로 우리를 이용할 때 대화할 일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항복이다, 항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족이라는 정서적 관념에서 북한의 거짓
우리 민족끼리의 동조해서 대화를 추진하거나 허울뿐인 자주와 탈미 이걸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GM 사태를 두고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 핵 위협을 앞에 두고 국익 충돌이 생겼어요. 이 조사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충돌의 갈등을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뜸 뭐라 그러냐 미국의 개련이 대응한다는 거예요. 미국과 경제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국가안전보장 또 경제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요약하면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동향이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북한은 핵 폐기 안 할 거고 미국은 어떡합니까? 핵 폐기 안 하려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대처할 거고 우리 정부는 지금 어리버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희생자는 누구예요?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이 깨야지 국민이. 국민이 깨야 돼 국민이. 뭐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 그런 논리로 김영철이 오는 거 오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식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 사람들 페이스북도 욕 좀 해줘요. 왜 안 합니까? 깡깡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막 이상하게 퍼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논리가 있는 거, 사실에 입각한 걸 반박해야지. 그냥 요새 보내고 이상하게 많이 다녀요. 카톡도 그렇고 그렇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걸 퍼날라 가지고 엉뚱한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질문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사님께 아까 전에 강연 시작하실 때 말씀 주셨는데 한 달쯤 전에 말씀드리고 어제 또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사실 정말 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흔쾌히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랜만에 서울대 오셔서 이렇게 또 물론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학생들 또 이렇게 재학생들도 이렇게 함께 있는데 요즘 이렇게 대학 문화가 많이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대학의 현실을 보시면서 후학들에게 이렇게 좀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를 태우고 온 우리 후배 낙성대역에서 잠깐 내가 물어봤어요. 잠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트루스 포스가 어떻게 전국에 몇 명 있느냐,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신기하잖아요 지금. 누가 후원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나 강사비 나 안 받는다. 등등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깨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100번 지지하고 후원하고 응원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도 학부형도 계시네. 우리 집 사람도 아침에 내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후원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것도 이 통일전선이에요. 이 통일전선을 모택동이가 중국에서 할 때 그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시간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뭉쳐서 한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은 신년사를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페이스북에 그 답글이 써 있어요. 내가 이 생각을 바꿨다고 말이죠. 더 오래 살아가지고, 더 건강히 오래 살아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관악 캠퍼스는 다닌 적이 없어요. 가끔 뭐 세미나 발표를 하거나 또 뭐 요 밑에 결혼식 하는데 오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분 뭐 외국에 가도 이렇게 좋은 캠퍼스 없어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르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그런 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송정환 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트루스포럼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럼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송정환 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